상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상상이 됩니다. 진리와 모순이 얽힌 세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합니다. 철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준한이고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지민 씨, 뭔가 되게 오랜만에 네. 만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니트가 새 건가요? 좀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 이게 새 건 아니고 저번에 샀는데 그래도 준한 씨가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아니, 지금 불프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사셨나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번 불프 때는 아무것도 안 사셨어요? 뭘 사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막 할인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진짜 할인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뭘 건지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준한 씨가 또 패션 인플루언서니까 이럴 때 좋은 옷을 건지는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좀 크리에이터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근데 뭔가 추천 같은 거는 해 드릴 수 있긴 한데 이게 옷 같은 경우는 직접 입어보고 사시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보고 구매하시는 거랑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는 안 건지셨나요? 이번에는 딱히 건진 건 없고 아마 유니클로 감사제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 소신 있는 소비를 하시는 스타일이네요. 그럼 저도 그때 따라가서 좀 몇 개 추천 받아봐야겠습니다. 같이 또 쇼핑 가는 걸로 하고 쇼핑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지민 씨가 다녀온 서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합정과 홍대 사이에 있는 문지살롱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문지살롱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운영하는 책방으로 멋진 문학 작품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같이 안 가고 지민 씨가 혼자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내부를 봤는데 근데 너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약간 우드톤 이런 게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네, 내부가 우드톤으로 굉장히 멋있게 꾸며져 있고 그 한켠에는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책상이 넓게 있어서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과제나 작업을 하기에도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맛있고 맥주 같은 음료수도 파니까 좀 더 즐기기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올해까지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저녁 늦게까지? 그건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그 사진으로 보고 또 지민 씨 말까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또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한번 가보시는 거 맞죠? 그쵸, 꼭 가야죠. 그러면 지민 씨가 거기서 어떤 책을 골라오셨는지 바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밤의 소설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 속에 소설이 나오는 액자식 구조라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도 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두 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준한 씨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 속에는 또 소설이 등장합니다. 우선 그 소설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한건우는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업무를 보던 그의 사무실에 윤밤의라는 소설가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로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건우는 낯이 익은 그녀가 궁금했고 그날 밤 밤의의 소설을 찾아 읽습니다. 그중 한 작품에서 자신의 12년 전 경험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음 만남에서 그는 밤이에게 소설 내용을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언니 이야기라며 말을 돌립니다. 사실 밤이는 건우의 기억대로 12년 전의 그녀가 맞습니다. 문예지로부터 단편소설 청탁을 받은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2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소설을 적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다 건우가 궁금해졌고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녀는 문학 커뮤니티에 건우와 본인의 이야기를 예측한 단편소설을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건우가 알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들에게는 낯설고도 익숙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책의 1장, 2장에는 이 사건이 각각 건우의 입장에서 또 밤이의 입장에서 서술됩니다. 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 한건우와 소설가 윤밤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가 한건우가 자신의 인공지능 비서인 레비와 함께 쓰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준한 씨가 앞에서 말씀해주신 소설 속 소설 내용을 함께 작성하다가 건우와 레비는 마찰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뒷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뒷이야기에서는 건우와 밤이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우의 재판에 밤이가 참석하게 되는데
이때 재판이 끝나고 둘은 함께 건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소설가 한건우는 둘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게 되는데 레비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이라 지적했고 소설가로서의 초심을 잃은 것 같다며 건우를 다그치게 됩니다. 실제로 건우는 생계를 겨우 유지하며 전전긍긍하는 소설가였고 자신의 초심이 흔들릴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꾸중하는 레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둘의 언쟁은 더욱 커집니다. 그때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생계가 불안한 건우를 걱정하는 전화였죠. 레비와의 언쟁 이후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자 건우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지게 됩니다. 소설가로서 성공할 거라 자신하던 10년 전의 건우는 더 이상 없었죠. 레비와의 언쟁은 계속되었고 스스로 비참함을 이기지 못한 건우는 결국 옥상에서 투신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끝이 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였기도 하고 처음 읽었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밤의 소설가여서 이게 밤, 낮, 이 밤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이 이름이 밤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읽으면서 진짜 당황스러워서 책장을 몇 번이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엥? 이게 뭐지? 하면서 액자식 구조가 딱 들통나는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줄거리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AI 인공지능 비서가 등장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줄거리를 요약하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 생략된 파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각자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전체 줄거리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냥 좀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건우도 철학가 출신으로 묘사돼서 반가웠습니다. 그는 정말 철학을 사랑했는데 그걸 평생 업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게, 철학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압도적인 재능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자신이 너무 속물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철학을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준한 씨는요? 아, 저도 철학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민 씨가 방금 말해주신 부분에서 저는 이 속물근성이라는 포인트에 좀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민 씨도 이제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철학가라고 하면은 철학에서 뭐 배우냐, 뭐 거기 나와서 뭐 하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건우가 오히려 속물근성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좀 빠르게 직시를 하고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실행했던 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순수하고 더 강인한 인물로 봤는데 지민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도 건우가 생각한 게 속물근성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 속 건우가 철학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속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철학으로 먹고 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뭐 철학으로 먹고 살 생각을 안 했다는 게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배운 게 쓸모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전혀 아니죠. 지난 4년 동안 배운 게 날카롭게 생각하는 방법을 저는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평생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철학이 이 논리적인 사고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4년간 배운 건 지민 씨랑 마찬가지로 뭐 논리적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글로 옮기거나 또 그걸 표현하는,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떤 철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솔직히 지금 막 딱 떠오르는 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만 공부할 당시에 그 철학자가 어떤 근거로 어떤 논리 구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분석했던 게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이 소설이 진짜 딱 한 문장 나왔는데 저희가 또 철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신나서 너무 길게 이제 반갑긴 이야기한 것 하더라고요. 같습니다. 얘기 나오니까. 또 철학 재밌으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한 씨가 기억에 남는 장면 또 한번 뽑아주실까요? 저는 그 건우가 말하는 부분이 또 저도 건우가 말하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 논쟁해봤자 포도주 한 잔보다 가볍고 부질없는 짓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렇게 밤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겼는데
토론을 하기보다 뭐 논쟁을 하기보다 그냥 술 한 잔을 넘기자 약간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물론 이게 의견을 모으거나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정말 논쟁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이 문구를 보고 들더라고요. 그래서 논쟁을 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아예 알 수 없고 그러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준하 씨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논쟁은 포도주 한 잔, 소주 한 잔보다 가볍고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논쟁을 해보기 전에는 그게 부질없는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딪혀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논쟁을 해서 남는 게 있다면 한 단계 성장하고 뭐 앞으로 나가는 거고 했는데 막상 했는데 너무 부질없으면 그냥 소주 한 잔 넘겨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소주 한 잔으로 다 잊을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100번 동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두들겨 맞더라도 논쟁을 좀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저도 발전할 수 있고 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논쟁을 좀 환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민 씨가 이제 AI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 자체도 뭔가 AI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소설은 사실 AI가 굉장히 핵심적인 맞아요. 화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찰이 인공지능 비서인 레비를 신문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경찰 측에서는 레비가 건우의 자살을 부추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어색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AI를 그렇게 취조실에 가둬놓고 신문을 한다? 그거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AI를 그 도구 이상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어색하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오히려 괜찮다고 느꼈는데 좀 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건우의 죽음에 관해서 AI의 대화 로그를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는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접 신문한다는 것은 마치 AI를 독립적인 개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AI는 이게 하나의 하드웨어에 갇힌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서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인공지능을 대하는 태도가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아이로봇에 멈춰있는 느낌? 그러니까 아이로봇은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견해를 보여줬었는데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소설 속에서는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니까 약간 멈춰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좀 그럴싸하다고 느껴지긴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챗GPT 있잖아요. 챗GPT도 뭔가 개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서버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답변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을 하는 그거 자체가 뭐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도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AI가 그냥 도구니까 도구 그 자체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지금은 도구니까 그 도구 자체로 바라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도구 이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소설 속에서 건우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관계가 충분히 전복될 수도 있을 거고 나아가 그는 그 레비의 노예로 살아가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정도로 언급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요? 네, 방금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관계가 충분히 역전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여기에 전 하나의 큰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과 유사한 기체를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동등하거나 이 관계가 전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인간은 약간 시각적인 정보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둔다고 생각해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형태가 되어야만 인간이 그제서야 인공지능을 인정하지 않을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다면 꼭 저희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인정하게 되겠죠. 꼭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뭐 탱크처럼 생겼다던가 그래도 한 차원 높은 존재로 인정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형태가 없이 이제 키보드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결과 값이 나오는 수준으로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좀 반대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형태가 있지 않더라도 공포를 느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에서 자아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한데 건우는 레비가 너무 사람 같아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창작의 영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형태가 없지만 이게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을 해냈고 그래서 다들 공포감을 느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저도 주단 씨가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화 아이로봇 있잖아요. 거기서 주인공 경찰인 윌 스미스가 인공지능 로봇을 잡아다 두고 취조실에서 신문을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은 너희와 다르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멋진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멋진 글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술의 활동에 대해서 인간은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취조당하는 로봇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은요? 그럼 당신은 멋진 노래를 만들고 멋진 글을 쓰고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윌 스미스가 말문이 턱 막히게 되는 거죠. 방금 준한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이미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 너무 큰 증명을 해버려서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느껴지면 좀 공포감도 있고 인간이 많이 따라잡혔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인공지능이 그리는 것처럼 그림도 못 그리고 영상도 못 만들고 노래도 못 만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또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막 예술 같은 거를 잘 만들면 그거는 자아를 가진 걸까요? 인공지능이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말하는 자아라면은 충분히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역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있을까?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아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아라는 것은 저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걸로 학습을 한다는 거 저는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그런 자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자아의 수준까지 인공지능에게 기대할 필요도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는 사람과 부딪힌 인공지능 로봇이 미안하다는 말 없이 주랭랑 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 로봇이 그런 예의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뭔가 인간만의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인간과 꼭 비슷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는 로봇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간과 똑같아지면 똑같아질수록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좀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지능 자체는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능뿐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능과 우리와 똑같이 생활할 수 있냐를 좀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하는 느낌?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인공지능이 저희와 똑같이 생활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인간이 못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완전 다른 분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과 유사한 기체? 이건 소프트웨어보단 하드웨어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직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같이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이런 말이 소설에 나오거든요. 실제와 허구를 휘젓는 사람,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이 되고 많은 세상에서 실제와 허구, 그리고 꿈을 애써 구별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 이 부분이 저는 이 책의 슬로건인 상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상상이 되는 이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그냥 가볍게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현실인 줄 알았던 장면이 허구였고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상상, 즉 허구였던 것이 저희의 슬로건과 좀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베낀 건 아니고요. 이게 이번에 처음 읽은 책이고 처음 만나는 작가님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말 소설을 잘 설명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멘트를 진짜 잘 썼어요. 진짜. 실제로 이 멘트를 짜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몇 날 며칠 이렇게 고민했던 게 스쳐 지나가네요. 네, 오늘은 이쯤에서 뭔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민 씨는 이 책 어떠셨나요? 이 책의 홍보 문구에 단숨에 읽고 오래 토론하게 될 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되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책이 몰입력이 있어서 정말 단숨에 읽었는데 실제로 준비하면서는 준한 씨랑 토론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말이 살짝 아쉬웠지만 누구나 AI와 대화하면서 사는 요즘 재밌게 읽기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소설가 한건우가 등장했을 때는 정말 멘붕 그 자체였고요. 또 뒤에 나오는 변호사 윤밤이가 등장했을 때는 무릎을 탁 쳤던 것 같습니다. 이 초반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읽을수록 빠져들고 또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던 그런 재밌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밤의 소설가를 읽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올해 마지막 12월에는 더 재밌는 책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책의 박지민, 차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